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까지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요. 남과 나를 금쪽이라고 부르며 마음을 이해받고 또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지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즘에는 각종 상품 서비스에서 정서적인 만족과 교감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렌드 전문가들은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정서적 교감 능력, 이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마음의 통로를 만들어야지 돈의 흐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좀 거창하게 말을 한 거지만 알고 보면 쉬운 얘기예요. 이 자주 찾는 동네 옷가게, 병원이나 커피숍 이런 곳에는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나 서비스가 있고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뉴부심. 2023년 1월 22일 설날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 수업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에만 문을 여는, 그래서 더욱 기다려지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애타게 기다려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알기 어렵고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의 마음이지요. 왜 힘들까? 좀 다른 길은 없나? 쉬운 길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세 분과 함께 같이 문제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맡고 있는 남정미 서평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정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영화 담당 김준영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리고 심리 전문가인 서울 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이지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정서지능이라 제가 오늘 예의를 갖춰서 깜짝 놀랐어요. 네, 왜 갑자기 갑자기 새해 일어나? 인사를 하셔가지고.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정서지능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정말 정서라는 키워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람들은 이 정서지능을 잘 개발하고 있나? 활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평소에 다뤘던 주제하고는 좀 다른 전문 용어로 시작을 하는 거라 개념부터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 두 분이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남정미 서평가께서는. 아니, 정서지능이라는 말은 사실 저는 이번에 우리 이거 준비하면서 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으셨어요. 예. 정서지능이라는 말이 남과 공감 잘하나? 공감대 형성의 폭이 큰가?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이렇게 네이밍화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네, 지능 지수가 혹시 나오는지. 네. 네. 그러면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봐봤자 별로 상처 있기 때문에. 네. 어떠세요? 김준영 저는 작가. 어쨌든 친구들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EQ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었죠. 정서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보면은 저희 이제는 AI라 그래서 지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은 정서, 감정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주목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럼 본인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인지적인 사람이죠. 정서지능이 상당히 AI다. 낮습니다. 그쪽과 비슷하죠. 가깝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미 서평가? 저는 조금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야만 한다. 높아야만 살아남겠다. 한다. 네, 살아남겠다. 네. 자, 정서지능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 교수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네.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정서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는 정보를 주거든요. 우리가 어떤 자극이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관심이 있고 욕구가 있을 때 네. 그것과 관련되어 있네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정서가 짜잔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거야 라고 평가를 하면 유쾌한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요. 네. 방해할 거야.
라고 평가를 하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슬플 수도 있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고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말 최초로 개념을 한 그런 연구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또 폭넓게 대중들에게 전파를 한 대중화한 골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각각 이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다양하게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오늘은 대중화에 힘썼던 골몬이 제안한 네. 5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각각 요소들에 대해서 어떠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즉 내 감정,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이 분노인지 불안인지 그렇죠. 슬픔인지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드는데 그걸 적절히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평소대로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달랠 수 있는 능력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스스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중요하게 제안이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가요? 네. 정서에서? 예. 우리 지난주에 실행력 얘기했었잖아요. 네, 했죠. 네. 실행력 하는데 아마도 이 정서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내가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야,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동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귀찮아, 힘든 거 싫어 라고 하는 걸 또 견뎌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실행을 해낼 수 있잖아요. 또 내가 시험 기간에 놀고 싶은데 그 노는 거를 참고서 공부해야지. 공부 재미있을 거야. 또 숙제할 때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적인 상태를 유발을 해가지고 동기를 부여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집중력도 좋을 수 있고 생산성, 효율성도 좋을 수 있겠죠. 네 번째 요소는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다른 사람의 어떤 정서, 감정의 상태를 정확하게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게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슬픈 건지, 그렇죠. 이거 구별하면서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공감 능력은 아무래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해가는 능력의 뒷받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도 더 잘 느끼고 유대감, 소속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관계가 좋겠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인간관계 능력이 또 중요하게 정서지능에 포함이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사실은 우리가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네. 그 문제를 적절히 다루면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좋은 사람들이 리더십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정서지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뭐 정말 그 딱 한마디로 이 내가 정서가 풍부하기 때문에 정서지능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네. 네. 내가 그 감정이 풍부하지만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절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뭐 다른 것 인식을 못 한다든가 이럴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도 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른 IQ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살아가는 데는. 네, 눈치가 빠르다 이런 사람들 눈치 보면 구단백단? 타인의 감정을 빨리 이해하고 그거에 맞게 잘 대처를 하고 요즘 제일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서지능 어떤 작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지 영화부터 볼까요? 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옛날 영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화 패치 아담스입니다. 네. 1999년에 개봉된 톰 세디악 감독의 작품이고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입니다. 사실 20년도 훨씬 더 된 영화인데 볼수록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드는 영화고요. 제목 패치 아담스에서 패치는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면서 광대면서 사회운동가이면서 코미디언이었던 헌터 도어티 아담스의 생애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실존 인물이군요. 네, 실존 인물입니다. 네. 예, 환자의 고통을 사실은 돈으로 환산하는 병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의사들도 많죠. 그런 게 익숙하죠. 사실 저희한테.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마음을 나누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정서 지능이 높은 의사가 가진 힘에 대해서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의사 지금도 필요한데. 많이 필요하죠. 네. 있으면 꼭 가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영화 패치 아담스. 그럼 책은 어떤 걸 볼까요? 네, 이지 작가의 소설 슈슈 가지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난 외국에서 억지로 힘든 사립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국을 합니다. 그 후에 어머님마저 돌아가신 뒤에 이제 타국에 있는 이복 언니를 찾아가게 되는 감정이 풍부한 주인공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네. 참 힘든 순간인데 어떻게 이거는 약간 조절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영화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패치 아담스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네. 불행한 과정 환경에서 자란 본명은 헌터 아담스예요. 로빈 윌리엄스가 역을 맡았고요. 역을 맡은. 네. 예. 헌터 아담스는 자주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너무 가정 환경이 불우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떠돌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충동적인 자살 미수 후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정신병원을 찾아가서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삶의 방향을 찾고 다시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갔는데 네. 정신병원의 상황을 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증상이 다른 환자들을 다 한데 모아놓고 치료를 하기보다는 방치를 하고 수용을 하는 거에 가까운 병원 시스템. 그렇죠. 그리고 뭐 환자와의 상담을 할 때도 환자의 말을 안 듣고 서류에 이제 기재를 하려고 그냥 만나는 절차 같은 느낌이 드는 의사의 면담.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아담스는 굉장히 절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룸메이트 루디라는 룸메이트가 있는데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헌터가 정신병동에 처음 들어간 날 아서라는 좀 연세 있으신 환자를 한 분 만나서 질문을 하나 받았었어요. 아서가 손가락 4개를 펴면서 물었어요. 이게 몇 개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헌터가 4개요 이렇게라고 답하니까 아서가 또 바보가 들어갔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아서라는 인물은 누구나 아는 굉장히 유명한 천재예요. 그러니까 천재병으로 그도 역시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헌터는 아서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서 질문의 답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서한테 찾아가서. 네. 그러니까 아서가 처음에는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런데 헌터가 아서의 물컵이 이렇게 새는 거를 보고 그거를 알아서 고쳐줘요.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하거든요. 너 그 문제 답을 알려면 너는 지금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해결책을 볼 수가 없어. 나를 봐라. 몇 개로 보이냐 이러면서 손을 다시 펴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지나서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터가 8개라고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서가 8개는 좋은 답이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라. 두려움, 수능,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모든 이들이 보기 원하지 않는 걸 봐야 한다. 매일 세상을 새롭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굉장히 철학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헌터를 패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패치 아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물컵도 고쳐줬으니까 그런 재능을 본 거죠. 아서가. 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헌터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온 이후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룸메이트 루디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지거든요. 사실 루디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발작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난폭성을 띠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헌터를 위협하기도 했고요. 루디는 극심한 다람쥐 공포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게 심하면 난폭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서를 만나고 온 새벽에 또 루디가 발작이 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막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랬을 텐데 갑자기 이성적으로 설명을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루디처럼 헌터에게 또 다람쥐가 보이는 것처럼 막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람쥐를 죽인다고 바주카포가 있다면서 막 다람쥐한테 쏘고 루디한테 화장실 지금 내가
자제시켜 놨으니까 화장실 가라 이러면서 막 이제 화장실도 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성을 띠던 룸메이트 루디가 안정을 찾고 굉장히 온화해지는 거예요. 자기 편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경험으로 인해서 헌터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구나 이러면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사명이다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가 되려고 정신병원을 나와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2년 후에 각고의 노력으로 버지니아주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패치 아담스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39살이라는 늦은 나이로 말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병원에 막상 이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아 보니까 여기도 정신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환자들을 병명이나 뭐 아니면 몇 호실이나 이런 걸로 구분을 하고 행정 편의상으로 구분을 하고 그렇죠. 의사들도 너무 권위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받던 도중에 패치 아담스가 교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환자 이름이 뭐죠? 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가 얘기를 해주니까 패치 아담스가 그 환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게 환자와의 관계의 시작이어야 한다라고 아담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병동을 기웃거리다가 백혈병동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너무 안쓰러운 마음에 한 아이의 침대 옆에 가서 거기는 작은 도구를 코에 끼우고 삐에로처럼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기운이 막 샘솟는 듯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함께 웃어요. 이후에 이제 패치 아담스는 이 환자들에게도 삶이 즐겁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환자들에게 다양한 모습과 행동을 하면서 웃음을 주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이러면서 병원에는 점점 웃음소리가 늘어나고 밥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겠다 이렇게 했던 환자들도 마음을 열면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호사와 병원 종사자들도 항상 힘들어서 찌들어 있었는데 맞아요. 그들의 표정도 바뀌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당시 학칙상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 환자를 보는 것은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3학년이 되기 전에는 환자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학장도 굉장히 의사로서의 권위와 관행을 중시하는 사람인데 패치 아담스가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 퇴학당할 수 있어. 자꾸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위축되겠는데요. 전혀 그렇지 패치 않습니다. 아담스. 대단한 정신력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제력도 훌륭하고요. 패치 아담스는 학과가 끝난 후에 환자 만나는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짝사랑하는 캐런과 친구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환자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이런 일들이 중요하다는 거를 자기 동료들 친구들한테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같은 그 뜻을 같이 하는 동급생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의 굉장히 비인간적인 시스템과 치료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 못 받는 그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간적인 병원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서로를 돕고 그리고 치료비는 좀 싸게 하거나 없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환자 중심의 병원을 운영을 해보기로 하고 실제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만났던 아서가 사실 좀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가를 버려진 농장을 아서에게 부탁해서 얻어서 거기를 무료 진료소로 만듭니다. 그렇게 이제 캐런과 친구들이 함께 즐겁게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실 캐런은 너무 아름답고 공부도 잘하는데 얼음 공주처럼 굉장히 차가웠거든요. 그래서 아담스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마음을 표현을 해도 마음을 못 얻었었는데 그 무료 진료소를 하면서 마음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받으니까 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사랑을 나누던 동생 캐런이 그 무료 진료소를 드나들던 정신병이 있는 어떤 환자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에 대해서 믿었던 내가 베풀었던 호의가 이 여자친구의 살인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반대로 돌아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희망도 무너지고 막 환멸이 들면서 자책을 하게 되면서 과거에 가졌던 그런 자살 충동이 다시 아담스 앞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절벽 앞에 서게 돼요. 참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패치 아담스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학교를 떠났거든요. 그럴 마음이 들겠네요. 네, 떠나려고 하는데 함께 진료소를 운영했던 그 동급생들뿐만 아니라
패치 아담스를 안 좋게 봤던 아담스가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성적은 우수하고 막 이상한 일을 자꾸 벌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싫어했던 룸메이트까지도 그를 잡으면서 너는 재능이 있다. 내 환자 중에 한 명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는데 밥도 안 먹고 있는데 너 아니면 누가 그 환자를 고치냐 이러면서 막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절망이 너무 심하니까 아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제 절벽으로 갑니다. 그런데 절벽 앞에 선 순간에 나비 한 마리가 갑자기 아담스한테 날아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거에 사랑했던 캐런이 어린 시절에 늘 송충이를 보면서 나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그 나비를 보면서 캐런이 나에게 왔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선택을 되돌리기로 합니다. 캐런이 잡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리고 다시 의료인의 길을 걷기로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담스를 퇴학시키겠다 학장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서 그 앙숙이었던 룸메이트에게 도움을 청해요. 내가 지금 퇴학할 당할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룸메이트가 주립의학협회에 제소를 해라. 이렇게 해서 위원회 위원들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제 결말은 영화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결말을 왠지 알 것만 같죠? 네,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만 이번에는. 같죠? 그런데도 꼭 보셔야 돼요. 아. 정말 결말이 주는 감동이 말도 못하게 있어요. 너무 답을 알지만 볼 그 수밖에 상황에 없는. 따라서 너무 눈물이 나는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화 속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진료실에 앉아 찾아오는 환자를 딱딱한 표정으로 대하는 진료법이 의학 교과서 방식인지는 몰라도 영혼이 있는 환자를 대하는 방식은 아니다. 멋있다. 굉장히 멋진 대사죠. 네. 그러니까 환자를 고장난 기계 다루듯이 막 필요한 곳에 약을 넣고 수술한다면서 칼을 들이대고 이러기 전에 환자의 신체가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담고 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잊지 않는 그런 패치 아담스 같은 정서지능이 높은 의사가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유 교수님? 지금 들으시면서 패치 아담스의 정서지능. 아유, 두말할 나위 없이 훌륭하죠. 네. 특히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은 췌장암 환자분이 나오는데 이제 정말 말기. 그래서 모두가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 이해하고 해야 될지 그렇죠. 모르는 순간에도 패치 아담스는 그 사람 변화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그러니까요. 죽었는데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통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도 전 너무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제 영화기 때문에 많이 생략은 되어 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관계 능력, 따뜻한 공감 능력 훌륭합니다. 네. 일과 삶에서는 또 어떤 강점을 보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요, 우리가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온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좋은 성취를 거둘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 사회적인 성공, 성취를 예언할까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연구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지적 능력, IQ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그 지적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사회적 성공, 성취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결과들은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서울대에 와서도 지적 능력이 우수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무엇이 가장 유력한 요인일까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 성취에 영향 미치는 이런 학업 성적에 영향을 또 미치는 요인이 사회성이고, 즉 쉽게 생각을 해서 교실이나 소속된 곳에서 대인관계가 잘 좋아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을 하면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그럼 안정감을 그렇죠. 느끼게 되다 보니까 예. 그 교실 안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성취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 김중현 작가님 얘기했던 것처럼 눈치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정서를 잘 읽어내는 거예요. 그 그렇죠. 정서적인 변화들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서는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한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원만한 대인관계 그리고 생존하고 적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겠죠. 또한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을 이입을 하고 또 공감 능력이 좋다 보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면서 삶이요 안정적이고 안정감을 잘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감하면서 유대감을 잘 형성할 수 있죠. 네. 쉽게 생각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이 좋습니다. 본인의. 네, 본인의. 살면서 수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고 그 스트레스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그런 불안, 슬픔, 분노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감정 조절 능력이 좋다 보니까 네. 이것이 심한 불안이나 우울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들, 그렇겠네요. 각막 증상, 공황장애, 뭐 우울증, 조울증, 정신병리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잘 다루다 보니까 신체적인 건강까지 좋겠죠. 실제로요.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참고 억누르시는 분들 가운데 암, 당뇨, 고혈압, 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그런 거죠, 그게. 맞아요. 예. 무조건적으로 참으시는 분들이 좀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병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더 컸을 때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몰입 능력이 좋은 거죠. 어떤 과제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일단 여러 가지 분산되는 그런 에너지가 요인들. 없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감정 조절 능력으로 잘 컨트롤을 하고 스스로를 동기부여를 하다 보니까 몰입이 굉장히 잘 되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김연아 선수라든지 우리 뭐 손흥민 선수 훌륭한 선수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선수분들 보면 정서 지능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조절하면서 그때 내 목표를 위해서 욕구를 지연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고통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그 성취를 위해서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우수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입학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네네. 저도 면접관으로 이렇게 종종 가기도 하는데 면접을 볼 때도 정서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들어가서도요. 어떤 그 좋은 기회 그리고 또 뭐 승진 이런 데에서도 그 정서 지능이 우수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원만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보니까 유리하게 평가되죠. 그렇겠네요. 예. 뭐 전반적으로 다 좋다는 얘기네요. 쭉 듣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EQ가 더 중요한 성공과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책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데렉 앤 더 도미노스의 벨 버튼 블루스 듣고 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bell-bottom blues don't say goodbye. Surely gonna meet again. And if we do, don't you be surprised if you find me with another lover. Oh, do you wanna see me cry across the for you? Do you wanna hear me beg you to take me back? I'm glad to do it for you. I don't wanna fade away. Give me one more day, please. I don't wanna fade away. If you want, I won't stay. I don't wanna fade away. Give me one more day, please. I don't wanna fade away. If you want, I won't stay. 여러분은 지금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뉴부심 서울디지털대 이지영 교수님, 남정미 서평가, 김준영 작가 세 분과 함께 오늘은 정서지능이라는 것을 설날을 맞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 영화 패치 아담스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분 나중에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의사로서. 그 병원은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예, 유명하고. 사실 이런 병원이 있으면은 참 가고 싶은데 진짜 하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들어오셔가지고 환자분이랑 이름 불러주는 거 감동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료를 하는 시간을 네. 5분만 늘려도 이제 돈 받으시면 지금도 이름을 주겠지만 불러줘요. 김준영 씨 맞죠? 밖에서 아, 냉랭한 분위기로. 네. 예, 좀 그 정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더 넓게 퍼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책은 아까 이지 작가의 슈슈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슈슈 소설을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복 언니는 바로 집을 떠나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언니의 엄마는 아버지의 후처였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적었을 것이고 어머니가 그리 녹록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마도 자연스럽게 언니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한편 나는 그때 제네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요 이제 제네바라고 하면 유난히 유럽. 또 이제 다른 동네로 간 거죠. 일반적인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억지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예, 주인공은 감정과 정서를 공감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제네바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사실을 일반적으로 좀 설명하기 어려운 다른 종류의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최고의 사립학교였는데요. 부모의 욕심 때문이었건 뭐든 일단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하는 많은 수업에 필요한 것들 뭐 이를테면 고급 스키복 스키 수업이 있고요. 뭐 이제 어떤 그런 뭐 여행 같은 게 있으면 수학여행용 비행기표 이런 거를 내주는 그런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으로는 근근한 학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갇혀서 악착같이 공부하는 동양 여자아이의 역할을 코스프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원래 스위스 이게 사립학교 엄청나잖아요. 예. 그곳의 친절한 상류층 친구들은 한 번도 대놓고 나를 무시한 적은 대놓고는 없었지만 입장이 다른 사람은 위축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한마디에도. 하루는 인도네시아인인 친구, 이제 룸메이트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기차 타고 다녀?
룸메이트의 부모님이 수시로 기숙사를 방문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개인 비행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남다른 그런 학교였던 거죠. 네. 룸메이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 맨날 공부를 하고 있어? 왜 맨날 너는 고급 스키복 입지 않아? 왜 명품 가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바로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그렇구나. 까이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이미 나에겐 하나의 커다란 스펙이었습니다. 중동의 석유 부자, 인도네시아 갑부, 하버드와 예일, 컬럼비아 재학생들, 심지어 국내 재벌 3세와 일단은 동창이었으니까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인종차별은 많이 사라졌지만 자본으로 인한 차별은 언제나 공고했고 그것엔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집안의 아이들, 나도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 그렇죠. 집안의 딸인데 거기 가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단단하고 투명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정서를 교감할래야 할 땐 교감할 수가 없었고요. 상담 선생님과도 영어로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슬픔을 말하거나 하는 데는 단어도 그렇고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외국어는 슬픈 거짓말이다. 나는 슬픔의 사실을 나열하다가 수습하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러다 보면 마음에 병 생기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게 외롭고 고독함에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솔직히 이 상황이 어느 정도로 기뻤냐면 이 핑계로 그 답답한 생활을 그만둘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와 바통 터치를 할 수 있게 되자 언니는 바로 외국으로 나갑니다. 어린 시절 언니는 그 아버지의 후처, 그러니까 이제 그 이복 언니이긴 했지만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좀 다 해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모성을 도맡아 해줬었던 언니였기 때문에 내 안에 너무 깊숙하게 관여해 있어서 좀 그리웠었는데 재회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언니는 굉장히 빨리 가버려서 아쉽기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외롭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나는 이제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데요. 엄마가 정신적으로 좀 많이 안 좋으세요.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고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심해졌는데 원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발작이 있으면 목을 조르기도 했었다고. 예, 그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주인공이 정서지능이 굉장히 높고 발달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타인과의 감정의 교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아버지 투병 기간 내내 나는 외국에 유학하고 있었고 이 엄마와 언니가 엄청 고생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수발 드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그 쉽지 않은 마음에 감사하고 또 고마운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언니가 가도 이제는 내가 엄마를 잘 보살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켠으로는 또 우리들이라는 묶음에서 자유로워진 언니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롭게 견디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상태가 나빠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은 유산 문제도 있고 따뜻했던 언니도 보고 싶고 언니가 또 어디로 갔을까? 근데 언니가 그냥 메일 하나만 딱 남겨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언니를 찾아 메일을 다시 수소문하고 열대지방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를 찾아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열대지방이라고 그러면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만납니까? 네,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처럼 열대 지역에서 언니를 찾아 나선 여정이 뒤에 일어납니다. 네. 이제 그녀는 그곳에서 숙소를 잡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숙소에 3명의 여성이 이제 한 방을 쓰는 그런 뭐 도미토리 같은 3인실 룸을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운데 침대를 쓰는 여자애는 머리끝까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는데요. 여기 이제 누워서 잘 때 숨을 쉴 때마다 휴 이런 소리를 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슈슈입니다. 아, 슈슈 거기서 네네. 온 거예요? 예, 왜냐면 네. 이제 이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어. 굉장히 극강의 불안의 상태에 있는 또 하나의 그 같이 방을 쓰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여행 온 여행객인 것 같은데 왜 안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그 백인 살해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 여행 끝나기 전까지는 이 여정 끝나기 전까지 못 나가겠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극도의 불안한 상황인데 저 휴휴 자는 저 소리 때문에 밤이 되면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아, 안전한 누군가가 내 옆에 있구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정을 주는 그런 기분이라는 걸 이 친구가 그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 슈슈 슈슈 밤의 숨소리를 생각했다. 컴컴한 가운데 슈슈 잠든 소리 슈슈 혹은 휴휴 퓨퓨 나는 올드타운을 걸을 때 밤에 그 소리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생각하면서 본인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예. 위안을 얻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 드디어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그립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와 같은 정서적 교감을 해줄 유일한 우리 언니. 언니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셔셔 이렇게 어렵게 네. 찾아갔습니다. 그 고생을 해서 본인이 찾아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형부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거든요. 외국인 웰컴 자전거 빌리러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전거를 빌리는 대여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써니를 만나러 왔다, 언니를 만나러 왔다라고 얘기했더니 벽에 있는 포스터를 가리키거든요. 저기 저기 있잖아 하고 딱 봤는데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4명의 오카리나 연주자가 그 포스터에 붙어 있는데 내가 한 언니가 아닌 것 같은데 언니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났고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지났군요. 지나버린 거죠. 예. 근데 내가 알고 있었던 언니는 이렇게 더운데 와서 저런 분홍색 완전 극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예뻤거든요. 이런 데서 이걸? 이러면서 이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언니랑 똑같이 생긴 초등학생 통통한 남자애가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아, 맞네요. 아, 그럼 여기가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찾아갔는데 언니는 또 요카리나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너는 내가 너를 좋아했을 거라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가 웬 뜬금없는 여기가 얘기죠? 어디라고 찾아? 뭐 이런 어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얌전하던 언니가 아닌 거예요. 막 이제 담배도 막 피고 뭘 먹고 나면 막 어디서 트림도 하고 막 그리고 나 뭐 욕도 하고 욕을 굉장히 입에 달고 살거든요. 나의 기억과 언니의 기억이 다르게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너를 좋아했을 것 같아? 내가 너 예전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따까리 했던 거 몰라? 너 학예회 때 내가 나무 했잖아. 바다 기어다니면서 이 기억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 그럼 언니가 느낀 건 뭐였을까요? 언니는 언니 또한 엄마가 이 집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 한 번도 언니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물어본 적이 없었지. 그러면 나는 왜 그랬을까? 그냥 나는 내가 언니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이제 두 자매가 잠이 드는데 언니가 코를 골면서 휴 하면서 똑같이 자요. 예,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또 다른 감정의 정서로 또 통하지 않았나 하는 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과연 타인을 이해하려는 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정말 없는 것인가? 왜 언니는 나에게 그런 말을 했으며 과연 우리가 함께 지내며 경험했던 것들은 같은 색상의 감정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인가? 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책에 굉장히 재미있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그 이지 작가의 소설 슈슈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슈슈하고 숨을 쉬는 걸 보니까 뭔가 둘은 연결돼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서로 주인공은 그렇게 감정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서 왜 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몰랐던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여기서 분석을 본인이 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구나. 맞아요. 인간이 사실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언니와 나는 처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언니는 후처의 딸이에요. 얼마나 그 가정 내에서 소외된 존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눈치를 보면서 잘해야 됐을 거고 나한테도 잘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언니가 잘한 것만 보고 언니가 좋게 생각한 좋았겠죠. 거고.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잘하려고 하면 자기를 깎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 제대로 못하고 얘가 싫어도 싫다고 말 못하고 그걸 전혀 안 본 거죠 주인공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아마 지긋지긋했겠어요. 힘들었어요.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연이 없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런데 얘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또 받으려고 간 거예요. 언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또 해주겠지 이러면서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너무 철없는 존재인 거죠. 예. 그렇군요. 이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정말 이 정서지능이 이 사람이 높았던 걸까? 아니면 맥락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네. 그 성격이나 이 어떤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정서지능을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요새 이제 MBTI라든지 뭐 이렇게 성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 이게 감성형, 지성형 이렇게 크게 그렇죠. 또 나누는 형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아무래도 감성형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속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감성형은 아무래도 이제 정서적으로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정서적인 반응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형은 반면에 이렇게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더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인지적으로 사고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나의 감정,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한 그런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인공은 아무래도 정서지능이 그래도 남들보단 좋은 편이겠죠. 하지만 사람들이요 표현하지 않는데 남의 마음 아는 거는요. 저는요 그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데 남의 입장을 또 이렇게 제대로 헤아리고 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그러면 네. 정서지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네. 실제로 이렇게 양육해 가는 과정에서요. 감정을 무시하고 참고 억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크게 되면 아무래도 정서적인 정보를 제대로 그렇겠죠. 처리하지 못하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서지능이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물어봐주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좀 더 다른 아이들보다 정서지능이 높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어찌됐든 후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높일 수가 있는가? 먼저요. 감정 경험 에피소드를 자세히 이해하는 그런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에피소드를 이해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감정을 느꼈던 예.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자세하게 풀어보는 거예요. 그 상황을 풀면서 기억하실 것은 감정을 명명하는 걸 꼭 해보세요. 그냥 그냥 안 좋았어가 아니라 네. 그 감정이 불안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슬픔이었는지 명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정은요. 어떤 자극에 대해서 평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으면 감정은 발생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싫어해서 저랬을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일이 잘못될 거야. 이런 생각을 찾아보세요. 네. 또한 감정은요. 내가 어텐션, 주의를 어디에 주었느냐의 일시적인 결과물이에요. 좋은 걸 보면 좋은 감정을 불쾌한 장면을 보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러니 그 에피소드를 정리할 때 내 어텐션이 매 순간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또 주의를 해보세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감을 이해를 해갈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감정은요. 욕구가 없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건 반드시 그 자극 대상과 관련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랬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길 바랬어. 나를 그 사람보다 더 좋아해 주길 바랬어. 욕구를 찾아보세요. 네. 뿐만 아니라 상대방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원했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원했는지 상대방을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도 커집니다. 네. 자, 그다음에 감정 일기 말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설, 영화, 소설을 읽는 게 좀 힘드실지 모르겠는데 재밌잖아요. 네. 그럼요. 소설, 영화 모두 감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인물들의 감정의 변화들을 알아차려 하시면서 키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감정을 안전한 상황에서 한번 느끼면서 명명하면서 말, 몸으로 표현하면서 따라가는 경험, 안전하게 감정을 해소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요걸 제가 직접 이렇게
도와드릴 때 많은 분들이 이 정서성, 정서 지능이 좋아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저에게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안전한 상황이라면 뭐 혼자 있는 상황이 되겠죠. 네. 그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내게 지금 현재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말로 표현해 보세요. 화나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도 말로 표현해 보시고 그러면 그 감정이 해소되면서 또 다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그 감정도 또한 그렇게 말로 표현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내 감정의 그 체험들,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경험들을 감정을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한 상황 속에서 그거를 직접 말도 해보고 느껴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해하는 경험,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도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렇죠. 도움이 돼요. 이게 글로 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서지능은 후천적으로 키워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자신, 내 자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감정, 마음에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 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오늘 여러 가지 팁을 주셨어요. 한번 글과 뭐 말 또 글 일기로 써보시면서 노력해 보시면은 후천적으로 정서 지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오늘은 영화 패치 아담스 소설 슈슈 이렇게 두 작품 통해서 정서 지능에 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봤습니다. 뉴부심 김준영 작가, 남정미 서평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지영 교수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